구독, 좋아요.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이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죠. 외신에서 좀 다루어지는 내용들 중에 한미 정상회담 의제들 어떤 거 논의될 걸로 봅니까? 일단은 뭐 국내 그 보도를 좀 찾아봤는데 네. 그 특별히 의미 있는 건 없었고 주로 국내 보도는 이제 사용 후 해결료, 그러니까 핵 폐기물이죠. 네. 이거 재처리를 그동안 이제 우리가 우방이지만 제안을 좀 받아왔습니다. 이유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거를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을 좀 찾아보니까 로이터 통신 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뭐 예상되는 대로 방위비가 좀 아무래도 올라갈 것이다. 그 올라가도록 이제 5%까지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온 주제고요. 그다음에 뭐 한미 동맹 이거를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좀 러프한 주제 말고 좀 깊숙이 들어가서 대북 제재를 넘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 그리고 대만 이슈까지 이런 것까지 좀 다룰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는 뭐 빠지지 않는 거니까 북핵 문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업 총수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무역 그다음에 투자 협력에 대해서 기존의 바이든 정부하고 어떻게 이걸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리고 뭐 지금 한참 시끄럽습니다만은 보조금 받는 것 때문에 지분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텔 케이스처럼 그래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얘기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근데 제가 다른 좀 마이너한 외신을 찾아봤는데 아직 이거는 그렇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있지 이런 얘기만 있지 대한민국의 기업의 뭐 지분을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 허용해준 조건으로 지분을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원자력 협력 관련해서 핵 폐기물 처리 이거를 이제 재처리를 그동안 우리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냉각 시설을 통해서 수조 시설을 통해서 이걸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랍니다.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게 이제 5년 내에 2030년이라고 하는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주로 한 6개 정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 정도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사용 후 핵 폐기물 재처리 문제 또는 해결료 재처리 문제 이 문제하고 우리나라 농축 문제는 그 전부터 한미 원자력 협정을 다루게 되면 뭐 개정 필요성은 제의가 됐는데 최근에는 해결료 관련된 수급 문제까지도 이제 포함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사용 후 이 폐기물 처리 문제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재생 쪽으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주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는 맞습니까? 이제 국내 이게 물론 네. 필요한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부 지금 이 현 정부의 기조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네. 이 핵폐기물 재처리에 대한 그 권한을 좀 가지고 올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건식하고 습식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이제 습식입니다. 근데 습식이 포화되기 때문에 우리 건식으로도 해서 지하에 매립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 한 곳에서도 그 환경 영향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2030년까지는 우리가 수조식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처리 문제가 이게 왜 나오냐면 핵 폐기물 안에는 아시지만 플루토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걸 재처리하게 되면 이거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연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과정 중에서 해결료, 그러니까 핵 무기가 확산되지 않으리라는 걸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건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재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입장이 뭐냐면은 이게 고도의 플루토늄 중에서 우리가 좀 추출해서 어떤 자원을 쓸 건 쓰고 그러니까 압축을 시켜서 많이 부피를 줄인 다음에 위험도 줄이고 부피도 줄인 다음에 수조를 시설에다가 냉각을 시키면 포션이 좀 남지 않습니까? 네. 그 주장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가 확실히 의심할 여지가 없는 미국의 우방이라는 스탠스를 취해야죠. 우리한테 재처리 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동맹관계가 깨지거나 혹은 우리가 핵무기화할 가능성이 없다는 확실한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확실한 미국의 우방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친미다라는 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 허인의 정동영 이런 키워드만 봐도 뭐 태양광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그 원전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근데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노선을 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원전을 철수하고 원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나라가 왜 핵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재처리 제한
풀어달라고 하는 거야? 네. 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고 명분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조사하다가 지금 2기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이 원전에 대한 굉장히 민감도가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원전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이라 러시아가 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랑 중동에 우리나라랑 같이 이 원전을 수출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는 미국이 되지만 기술, 그다음에 한번 수출하고 난 다음에 운영 관리 문제가 있어요. 이 운영 관리를 한국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원전 기술 뛰어나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수출하는 곳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트럼프가. 근데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기존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로 원전을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 원전을 수출하게 되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의 핵 연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의 원전 기술을 사용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종속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제일 많이 사상자가 나온 게 이 연료를 수송할 때 그거를 보급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보급선 폭파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보급선을 자른, 그러니까 블루투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한번 꽂으면 10년이든 30년이든 쓸 수 있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잖아요. 트럼프가. 그게 군사기지에 있던 항공까지 기존에 이제 선을 없애고 수송하는 걸 없애고 군사기지 같은 데는 들어가면 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당장 에너지를 보급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유용한 게 미니 원전.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원전 수출하게 되면 이 군사 에너지 안보, 에너지 동맹, 에너지 자립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원전인데 대한민국 원전 문재인 정권 때는 아예 원전 철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의 어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를 완전히 빼는 그 기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께서 하신 발언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도 원전에 대해서 계속 진짜 진심이고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뿐만 아니라 이 원전을 수출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동맹을 가장 강조하셨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세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게 지금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전기를 끌어서 냉장고 돌리고 공장 돌리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원전 자체가 군사용 무기가 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고출력을 고밀도 고출력을 해야 되는 무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아이언돔만 해도 우리나라 아이언돔이 없지만 근데 동맹이 미국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고리원전 1로 폐쇄했죠. 그리고 당장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로 돌린다고 하는데 밀도와 출력에 있어서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건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1호기는 폐쇄했고 4호기는 중단됐죠. 2호기도 마찬가지.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이 왜 신재생 에너지 뉴딜 바이든이 했던 뉴딜을 회귀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원전 핵 폐기물 재처리에 대한 제한을 왜 또 풀어달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우방인 줄 알았는데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내팽개치듯이 하면 대한민국 어쩌려고 하냐. 아니 이 군사 시설이나 군사 기지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나라를 가동시키기 위한 전력으로서도 원자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군사력에 정말 그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원전을 이걸 철회한다? 대한민국은 아예 그냥 국방력을 강화시킬 생각이 없나? 우리나라는 개인 화기가 휴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네. 그거는 개인이 뭐 소총이나 권총 같은 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윤리적 문제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만큼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6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실 원전 빼면은 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고출력된 무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정말 국익을 생각했더라면은 차라리 정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하고 싶었으면은 정상회담 이후에 국내용으로 돌리는 게 맞았고요. 섣부르게 신재생 에너지 언급을 하면 안 됐었어요. 정상회담 전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삐그덕거리게 되지 않을까. 국내 언론은 상당히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재처리 제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정부의 그동안 기조 노선이나 원전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자, 방위비 인상 문제나 이런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위비 인상 문제, 국방 지출과 주한미군 분담 비용 뭐 포함해서 이 한국 방위비 분담까지도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기다 이 문제만 아니라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 대중견제 문제, 네. 예, 동맹 현대화 네,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좀 제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재명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걸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 그 자체가 의문인데 지금 속보에 지금 아침에 나온 게 워싱턴행 전용기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유연화 동의 어렵다. 미 요구 다 들어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어요. 아 진짜 예. 저도 아침에 보고 예. 이거를 어쩌려고 정상회담 직전에 저런 거를 내보냈나. 차라리 좀 돌아오고 나서 저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거를 왜 내보냈는지 참 그런 의문이 좀 들고 당장 방위비 조약은 이제 나토도 5%까지 올린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GDP 2.3% 정도 내고 있는데 이거를 2배 가까운 5%로 올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시지만 이제 저희가 8.3%로 5년 단위로 분담해서 올리기로 이제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당장 올해 초만 해도 분담액을 8.3% 인상해서 이제 이미 1.47억 달러로 확정을 했는데 네. 이거하고 별개 노선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거절을 하겠죠. 5%까지 당장 내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 방위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수용을 못하게 되면 다른 것에 대해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로이터 통신에 이제 따르면은 이게 분리가 돼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업 총수들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5%에서 15%로 낮추기 때문에 3,500억 달러를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뜯어놓고 보면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확대라는 의미는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투자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개방된 측면도 있죠. 물론 가서 고용을 창출하고 뭐 그 나라 제조업을 좀 육성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확실히 SK, 뭐 현대, 그다음 삼성 이런 그 굴지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점을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서 우리가 투자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열어준 거니까 기회를 확대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 방위비를 좀 올려야겠다. 이렇게 원스톱 쇼핑, 원스톱 그 딜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이제 해외 주된 보도고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관세 문제나 경제 문제 좀 넘어가기 전에 해외 자본의 공매도 문제 잠깐 한번 먼저 여쭤보고 미국 내 지금 정상회담 그 관세 협상들 문제를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좀 우려가 되는 예. 게요. 예. 당장 다음 달, 네. 그러니까 추석 좀 밑이 될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랑 JP 모건에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금감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감원 쪽이나 아니면 금감원 산하 기관하고 뭐 회의가 잡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아니면은 그 기업 실사를 좀 나오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이제 네. 그게 뭐 섣부르게 대한민국에 그러면 자금이 당장 이탈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 우리나라 그 국내 보도는 하지 않는 보도가 있었어요. 로이터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일본하고 대만주는 매수, 그러니까 롱 전략을 쓰는데 한국 주식은 숏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 숏은 이제 주식해 보신 분은 알지만 롱은 말 그대로 사서 길게 보유를 한다는 거니까 투자에 가깝고요. 네. 숏은 부족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없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일단은 파는데 지금 없는 상태에서 파는 걸 공매도라 하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데 그거는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공매도인 숏이 는다는 거는 한국 시장의 단기 전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그 종목에 대해 지금 숏이 늘어나고 있는 거냐. 우리가 보통 숏을 친다, 롱 친다 하는데 지금 이 숏 전략을 대체 어느 분야냐. 그거는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발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숏이 늘었다는 것 자체는 별로 좋은 상황인 것 같지는 않고 법조인인 제가 볼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이 확실히 기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롱이 약간 는 부분도 있다곤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미국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SK, 현대, 그다음에 롯데 뭐 이런 굴제 대기업이 갔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롱테이크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중로는 지금 공매도가 많다. 그래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경제 성장률도 지금 0%대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노란봉투법은 이미 통과됐고 중대재해법이 이미 시행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계속 축적되고 있는 그 맞습니다.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대기업, 국내 대기업들이 지금 미국 갔잖아요. 예. 지난번 이제 관세 협상 당시에서도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다 갔는데 지금 이번에도 이재명 순방에 함께 간 대기업 총수들이 많은데 기존에 이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이야기를 합의를 구두로 합의했는데 여기 대기업 총수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가서 3,500억 달러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좀 구체화된 계획을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들어보고 싶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보면 뭐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가는 라인업을 보면은 정상회담 맞아요. 정상회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세부적인 거를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증설한다고 합니다. 증설하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에서 이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를 합작 공장을 하겠다. 그리고 신형 모델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SK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이미 들어가기로 한 그 투자를 좀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새로운 건 아닌 것 같고 SK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겠다, 말하자면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포스코도 포스코는 사실 ESG 같은 거, 뉴딜 같은 거 들어오면서 사실 가장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죠. 철강이었으니까 원래는 주력 산업이. 네. 그래서 이번에는 수소나 친환경 소재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롯데는 전통적으로 이제 화학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유화학이나 배터리 원조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트럼프는 아까 우리도 원전 얘기 잠깐 했지만은 신재생 에너지를 아주 조롱하는 입장이에요. 보조금 빼먹는 정말 하등의 그 쓸모가 없는 비효율적인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면들을 보면은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삼성을 제외하고는 현대차가 EV, 배터리 SK 배터리, 포스코 수소, 친환경 이렇게 보면 뉴딜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트럼프는 원래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뉴딜에 대해서 별로가 아니라 그냥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들어가서 하겠다고 보는 거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얘기가 잘 풀릴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물론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전통적인 에너지 분야가 들어와주면 좋겠죠. 예를 들면은 포스코가 들어가서 철강 산업을 좀 육성한다던가 그러면 좋겠지만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했었어요. 관세할 때. 처음에 시장 개방, 그다음에 국내 제조업을 육성해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목표에 관련해서는 사실 삼성이나 현대차, SK, 포스코 들어가면 창출되는 그런 거는 있죠. 근데 시행이 되는 산업의 컨텐츠 내용을 보면 사실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미 바이든 때 했던 거예요. 예. 바이든 때 했던 거니까 이번 정부가 엄청나게 새로운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가져갔던 바이든 때부터 약속되었던 산업들이 조금 확장되는 면은 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그런 컨텐츠는 아니지만 일단 들어가서 제조업이 확산된다는 점에서 리쇼어링 한진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의제들 관련해서는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비공식적인 의제들이 많을 텐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워싱턴 DC의 조야 인사들이 예를 들면 고든창 변호사부터 해서 네. 칼라 샌즈 인사 그리고 플라이츠 부소장들이 계속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비공식적인 의제 문제는 어떻게 저는 봅니까? 참 이런 얘기를 국내 보수 스피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 스피커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칼라 샌즈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든창 변호사의 트위터나 트루스 소셜에서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원전이나 그다음에 우리 지금 들어가 있는 3,500달러 투자 규모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실무진들이 얼마든지 미세 조정할 수 있으니까 협상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이건 별로 사실 그렇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주제 비공식적 의제로서 이걸 넣은 이유는 고든창 박사 트위터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그냥 제가 쓴 표현이 아니니까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Free Yoon. 제일리 세이브 코리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워딩이 세긴 세지만 굉장히 22일에도 마찬가지고 당장 2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반드시 8월 한미회담 정상회담에서 아젠다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해석,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킬 때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수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물밑에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공식적인 레코드로 올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전화통화만 했었죠. 그리고 말하라고에 혹시라도 가서 회동할 일이 있다면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골프 연습을 좀 시작하셨다고 제가 들었었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만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갑자기 나서서 뭐 풀어줘야 된다, 석방해야 된다 이런 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그래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오프 더 레코드로 할 것 같아요. 안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그 미국의 보수 진영에선 상당히 이 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어떤 인권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그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인권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진영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칼라센지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어떤 태도나 대우 자체가 좌파 정권이 어퍼짓 상대방에 대한 그 적개심을 드러내거나 혹은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칼라센지가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본인 나름대로 분석도 있고 경험이 묻어난 그런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노크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비공식적인 어젠다로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어떤 이제 상황이 펼쳐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브라질의 보소나루의 예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함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보소나루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브라질 보소나루 문제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적인 사실은 맞습니다. 상황이나 좀 이슈로 부각이 됐잖아요. 네. 그럼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솔직히 네. 그동안은 뭐 그 클린턴, 뭐 오바마, 바이든 이럴 때는요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이 그냥 국제사회의 바보형이었죠. 바보형. 네. 힘이 있는데도 맨날 뺏기고 맨날 적자 보고 대중 그 무역에서도 계속 적자 보는데 뭐 워키즈미니 뉴딜이니 해가면서 계속 제 살 깎아먹는 방식으로 미국이 나라 운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이게 도저히 못 봐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재건을 하려고 막아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온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선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트럼프,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지금 두 번째의 그 정권을 잡았는데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이런 식으로 탄압받는 거에서 입 다문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 우방이어도 도와주는 거 없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렇게 탄압받아도 그 대표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한마디도 해주지 않네? 이렇게 좀 체면을 깎이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것도 분명히 트럼프한테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소나루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강경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소나루랑 트럼프랑 두 번 만났나? 그 많이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건 이념적 동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자파, 반중국, 반사회주의, 그다음에 자국이 제일 우선인 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두 사람이 맥을 같이 하다 보니까 보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제발 이제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룰라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50%를 먹이면서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50% 왜 줬는지 알지? 왜 50% 관세 왜 맞았는지 알잖아 라고 얘기를 해서 아주 그냥 그 나라 국민들한테 노골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통령들이 탄압받고 고통받고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정말 유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인권 탄압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식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가족 전체를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면은 한마디를 할 것 같고 단순히 한마디 하지 않고 경고 내지는 푸시라를 해서라도 좀 상황이 좀 역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하지 않나. 그게 또 미국의 역할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안에 이제 쭉 정상회담 관련된 주요 현안들 좀 살펴봤는데 그 중에는 물론 이제 공매도 문제나 비공식 의제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좀 종합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오늘 오후부터 이제 펼쳐질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인데 이제 첫 번째 회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 총수들을 이렇게 무더기로 데리고 갔을 때는 분명히 경제 지표나 이제 무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우리나라는 이제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가 손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3,500억 달러 투자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결국엔 저는 원만하게 조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5%에서 15%로 내려간 것처럼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는 봐요. 근데 다만 제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젠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좀 올려서 이게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이 조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정상회담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의제들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그리고 오든창 변호사 또 외신은 어떻게 보고 미국은 어떤 상황인지 그걸 좀 국제적 관점 제3자의 관점에서 한번 또 다뤄봤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